자, 이번 시간에는 160페이지의 권리의 객체입니다. 그죠? 권리의 객체는 권리의 성격에 따라서 그 객체가 정해져요. 보통 권리의 객체는 권리의 대상, 이것을 말하는데요. 161페이지에 그 표가 있습니다.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에 객체가 정리되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는데, 거기 함께 좀 이해해 두실 게 있어요. 먼저, 물건이라는 권리의 대상은, 즉 객체는 물건이 그 원칙이 대상이 되겠죠. 물건. 그런데 예외적으로 그 밑에 권리 위의 권리 해서 권리질권, 저당권, 준점유권 이 파트에 가니까 그 대상이 권리가 있죠. 그러니까 질권이나 저당권, 준물권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물권인데 그 대상으로 권리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물권의 대상은 원칙은 물건이지만 예외적으로 권리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채권. 채권은 채무자의 행위를 그 대상으로 한다. 이 채무자의 행위를 우리는 급부행위라 그래요. 그래서 그 급부행위 해도 되고요. 채무자의 행위 이렇게 해도 되겠죠. 채권의 대상입니다. 무채재산권의 대상은, 이 무채재산권은 보통 몸체가 없는 재산권이다 이런 의미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요. 지식재산권 이걸 말해요. 지식재산권. 예를 들면 뭐 특허권이라든지 상표권이라든지 실용신앙권이라든지 뭐 이런 것 등 있죠. 저작권, 뭐 출판권 이런 거 있죠. 이런 것을 우리는 지식, 지적 창조물을 그 대상으로 해요. 그래서 대상은 정신적 창조물, 뭐 지적 창조물 이렇게 하죠. 이것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보면 되죠. 이걸 다른 말로는 산업재산권이라 하기도 해요. 산업재산권. 자, 이런 내용을 우리는 무채재산권이라 한다. 그 다음에 형성권. 형성권은 법률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정한 법률 관계 이렇게 되겠죠. 친족권은 친족법상의 지위나 또는 신분입니다. 그 다음에 상속권, 이건 상속재산이 되겠죠. 인격권, 인격이 되겠죠. 항변권, 상대방을 청구해오는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항변이라는 것은 거절하는 권능이니까, 그죠? 자, 이렇게 권리의 객체를 이렇게 권리의 종류에 따라서 각각 정해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 민법 총칙에서는 권리의 객체에 대해서요, 물건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고 이 물건을 이제 중심으로 정리하도록 합니다. 물건. 자, 먼저 우리 민법 98조가 물건의 개념을 입법적으로 해결해 놨죠. 그래서 98조는 보면 본법에서 물건이라 하면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이렇게 놨잖아요. 그래서 98조 이 규정을 우리는 입법적 해석이다 이렇게 해석해요. 법률의 해석의 한 방법, 법률의 해석 한 방법으로 입법적 해석이라고 하죠. 즉, 국회에서 아예 물건의 개념을 법으로 딱 정해놓은 거죠.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물건에는 크게 나누면 유체물이 있고, 그 다음에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자연력은 우리가 몸체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연력의 대표적인 예가 풍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수간만의 차로서의 조력이라든지 또는 태양에서 장렬하는 그 햇빛에 의해서 일어나는 태양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연력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물건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무체물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체물. 그래서 결국은 물건에는 크게 나누면 유체물과 무체물 이걸 합쳐서 우리는 물건이라 하는데 다만 이 두 개에 대해서요 공통적인 게 뭐냐면 우리 법 규정에는 이렇게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라고 해서 무체물에 관해서는 관리할 수 있을 것 이걸 전제로 했는데 그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전제는 무체물에 대해서도 공통으로 적용된다는 것이 학설의 통설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냐면 이 유체물이든 무체물이든 간에 관리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이랬을 때 이게 물건이다 이런 뜻으로 보죠. 이게 이제 98조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건, 유체물, 무체물 전부를 물건으로 하는데 다만 유체물이든 무체물이든 민법에서 말하는 물건이란 것은 관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이것을 우리는 교재는 162페이지에서 그런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어요. 자, 거기에 1번 유체물이거나 관리 가능한 자연력일 것 이래갖고, 그 다음에 2번 관리가 가능할 것, 이게 바로 이거예요. 유체물이든 무체물이든 관리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이게 통설이란 말이죠. 자, 이것을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외계의 일부일 것 했는데, 이 물건이라 하기 위해서는 외계의 일부여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 외계라는 것은 바로 신체, 우리 신체의 밖에 있는 물건이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신체는 인격체라 그러죠. 그래서 인격체는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체에서 밖으로 떨어져 나갔을 때만 물건이지, 신체에 있을 때는 물건이 아니라 사람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인격이다 이거죠. 인격. 자, 그렇게 해서 외계의 일부일 것 이렇게 했다 그죠? 그래서요, 우리 몸에 돌고 있는 피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혈. 피는 우리 몸 속에서 흐르는 동안에는 그것은 물건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요, 헌혈을 한다 이렇게 해서 헌혈을 하게 되면 이 피를 뽑아내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헌혈된 피는 물건이 되는 것이죠. 왜요? 외계의 일부가 됐으니까. 자,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양갈로스 3번에 보시면 시신도, 즉 시체도 물건이다 이렇게 하고 있죠. 다만 이 시신은 특수한 소유권의 대상이 돼요. 즉 아무나 소유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체는 원칙적으로 시체는 누구요? 제사를 주재하는 자, 보통 장자가 되겠죠. 제사를 주재하는 자의 특수한 소유권. 그 소유권도 뭐냐? 마음대로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특수한이라는 것은 뭐냐? 매장에 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포함하는 소유권 이런 뜻입니다. 매장할 수 있는 권리. 그런 범위 안에서만 한다. 그래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로서의 상주가 그 시체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물건이라 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물건이어야 됩니다. 즉 독립한 성질이어야 돼요. 독립한 것일 것. 이걸 우리는 독립성이라는데, 왜냐하면 하나의 물건이 인정되면 거기에 권리가 이렇게 존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권리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하나의 특정될 수 있는 물건이어야 되지, 독립적으로요. 그 물건의 일부에 대해서 권리를 인정하게 되면 복잡해져 가지고 그 권리를 이렇게 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기가 어려워지죠. 그래서 하나의 물건, 독립된 물건에 하나의 권리를 인정한다 해서 독립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뭐라 하냐? 어떤 한 개의 물건의 일부에 대해서는 권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 원칙이에요. 이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 일물, 일권주의라고 합니다. 이 법 원리죠. 그죠? 하나의 독립된 물건에 대해서 하나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이 대원칙이라는 거예요. 이 원칙. 다만 예외는 있기는 하죠. 그래서 일물 일권주의 원칙 이게 적용되기 때문에 독립성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여기에 예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물 일권주의에 적용을 받는 독립성. 여기에는 예외가 있다. 예외. 이게 원칙인데 예외가 있다. 이 예외를 우리는 163페이지에 가면 정리해 두었습니다. 거기에 상단에 보시면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권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물일권주의가 적용되는데 예외적으로 일물일권주의 원칙에 예외가 있다. 예컨대 동그라미 1번요. 자, 토지나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는 용익물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용익물권이 인정될 수 있도록 법이 허용했어요. 용익물권. 그러니까 건물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거예요. 또 토지 한 필지의 토지 일부에 대해서 지상권이나 지역권을 설정하는 것을 우리 민법이 허용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토지 일필 또는 건물의 하나의 건물에 한 동의 건물에 여러 개의 권리가 존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2번 미분리 천연과실이나 수목의 집단에 대해서는 명인 방법을 통해서 토지와 별개로 인정하고 있다. 소유권을 그죠. 명인 방법이라는 절차를 거치면 이렇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이게 독립된 물건, 즉 원래는 미분리 천연과실이나 또 거기에 수목의 집단의 경우는 토지에 붙어 있는 것이니까 토지의 일부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토지의 일부 같으면은 토지 소유권의 대상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별도로 명인방법이라는 이 방법이 적용되어 가지고 공실이 나타낼 수 있다면, 특정해서 나타낼 수 있다면 그때는 토지와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자, 이때 여기에 명인방법이라는 말을 썼죠. 이것은 물권법에 가면 아주 상세하게 배웁니다. 이것은 관습법에서 인정되는 공시방법, 이렇게 해요. 권리를 나타내는 방법이다, 이렇게 해요. 공공연하게 보여주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구체적으로 물권법에 가면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동그라미 보시면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즉 토지에 심겨져 있는 수목의 집단, 이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임목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에 의해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그러면 등기를 하게 되면 그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등기, 그러면 토지와 별개로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거죠. 그 법에 의해서요. 그러니까 그때는 토지와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뭐 4번에 합성물. 합성물일 때는 하나의 물건을 취급해버리죠. 또 5번에요. 집합물이 있죠. 집합물. 이 집합물은 원칙적으로 여러 개의 물건이 모여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집합물은 원칙적으로 개별의 물건이 소유권이 인정되겠죠. 각각의 권리가 인정되겠죠. 근데 집합물 자체를 하나의 권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때는 원칙적으로 집합물에 대해서는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할 수 없죠. 다만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또는 예외적인 절차 또는 우리 판례에서 관습법상에 이렇게 집합물 자체를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해서 권리의 대상을 삼을 수 있다는 이러한 제도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법이나 아니면 관습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걸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가능하죠. 예컨대 거기 우리 교재 마지막 거기 5번 동그라미 마지막 부분에 보면 특별법에 예를 들어 놨죠. 공장저당법이나 광업재단저당법 등에 의해서는 이 법 규정에 의해서 공장 건물하고 그 공장 안에 있는 각종 기계류가 있겠죠. 그 기계류를 목록을 만든 다음에 공장 저당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저당권의 대상으로서 공장 건물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공장 안에 있는 각종 기계류를 전부 다 저당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집합물이죠. 왜냐하면 공장이란 건물 외에도 그 안에 있는 동산인 각종 기계류도 전부 다 저당권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것은 뭐냐?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하겠다. 집합물로, 그죠? 따라서 이런 특별법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 판례가 보면 집합물에 대해서 독립된 물권을 인정하는 예외적 그러한 관습법상 인정한 권리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인정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건 또 나중에 구체적으로 물권법에 가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건의 분류인데요. 물건의 개념이었습니다. 물건의 개념 관련된 거죠. 자, 이 물건의 분류. 다양하게 이제 분류할 수 있는데, 이 분류하는 방법은 우리 민법상의 분류 방법과 그 다음에 학자들이 대학 강단에서 분류하는 강학상의 분류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거기에 강학상의 분류 방법은 융통물, 불융통물이라든지 또 대체물, 부대체물이라든지 특정물, 불특정물이라든지
소비물, 비소비물이라든지 이렇게 당의 물건의 특성을 가지고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민법상의 분류는요, 규정에 따른 분류이기 때문에 우리 민법에 있는 그대로 분류 방법을 써야겠죠. 원칙적으로 부동산과 동산 이렇게 분류하고요. 또 주물과 종물 이런 관계로서 분류하고요. 또 원물과 과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어요.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하고 있다는 것이죠. 부동산과 동산, 주물과 종물, 그 다음에 원물과 과실 이 세 가지 형태로 민법은 분류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강학상의 분류 방법과 민법상의 분류 방법은 다릅니다. 자, 먼저 강학상의 분류 방법에 여기에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될 것은 융통물과 불융통물을 의미를 이해해 두셔야겠습니다. 불융통물 이 두 가지를 의미를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융통물이란 것은 말 그대로 융통이는 뭐 통용된다는 거죠. 이 거래는 뭐냐? 이 의미는 뭐냐? 사적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 사이에 거래가 가능한 것을 우리는 사적 거래라고 그러죠. 사적 거래가 가능한 그러한 물건을 융통물이라 하고 불가능한 것을 우리는 불융통물이라 한다 이거죠. 그러면 대부분의 물건은 사적 거래가 가능한데 불융통물이 어떤 것이냐? 이걸 공부해 놔야겠죠. 불융통물. 이것을 좀 정리해 두십시오. 이것을요. 자, 거기에 우리 교재에 보시면 164페이지에 그런 내용이 되어 있죠. 첫 번째 공용물, 두 번째 공공용물, 세 번째 금제물. 그래서 이 세 가지 또 역시 의미와 그 종류 이것을 알아두셔야겠어요. 공용물이란 것은 소유권이나 사용 주체가 소유권과 사용 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있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물건을. 주체가 이렇다는 거죠. 아예. 그래서 공용물은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가 소유하면서 그 물건을 직접 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는 공용물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요. 국회의사당, 청와대, 시청, 구청, 도청 등등 있죠. 예를 들면 뭐 토지주택공사, 본사 건물 이런 것들은 소유권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소유하면서 스스로 그것을 사용하고 있죠. 이런 물건을 우리는 공용물이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공용물. 그러면 공공용물은 뭐냐? 이것은요. 소유권이 개인이 가지고 있느냐 또는 공공단체,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느냐를 불문하고 당의 물건의 사용이 공중 일반인에게 즉 일반인에게 제공되어 있는 그러한 물건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공원, 하천, 항만, 도로 뭐 이런 거 있겠죠. 이런 것은 공공용물이라고 한다. 공공용물. 그래서 사적으로 원칙적으로 거래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금제물이요. 금제물이란 것은 당의 물건의 사적 거래를 법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거죠. 법령에서. 물건의 성질에 의해서 제한되는 게 아니라 법령에서 사적 거래를 하지 못하게 금지시켜 놓은 거예요. 금지. 금제물. 그래서 보유를 제한하거나 거래 자체를 제한하는 이러한 내용의 물건을 금제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편, 뭐 히로뽕, 또 아편 흡식기, 위조 통화, 뭐 이런 등등요. 그것은 개인이 가지고 있거나 거래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우리는 금제물이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 뭐 문화재도 같죠. 문화재도 국가에 신고하고 개인이 소장을 하려고 그러면 국가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그 문화재를 사적으로 사고 팔 수 없죠. 그러면 문화재보호법에 위반해서 처벌하죠. 그런 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 금재물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 그래서 결국은 공용물, 공공용물, 금재물,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불융통물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불융통물이라 한다. 즉 사적 거래를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요 내용은 꼭 여러분이 좀 알아두셔야겠다. 가분물, 불가분물 하는 것은 당의 목적 대상 물건을 나누어 버리면 성질이 바뀌어 버리는 것을 우리는 불가분물. 예를 들면 건물, 뭐 소, 말 이런 것을 분리해 버리면 그냥 소고기 돼 버리고 말고기 돼 버리죠. 말이나 소가 될 수 없잖아, 그죠? 이렇게. 또 건물을 분리를 못 한다, 그죠? 나눌 수 없다, 그죠?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요. 대체물, 부대체물. 이것은요, 물건의 개성이 중시되지 않고 단순히 종류나 품질, 수량으로 정하는 것을 대체물. 그럼 반대로 부대체물은 뭐예요? 부대체물은 바로 그 물건의 개성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걸로 바꿀 수 없다는 거죠. 그런 것을 부대체물. 결국은 대체물이냐 부대체물이냐 기준은 뭐냐? 결국은 물건의 개성이죠. 객관적 개성이죠. 객관적. 그래서 대체물, 부대체물로 나눈다라는 것이죠. 그 얘도 한번 여러분 봐두시면 되겠죠. 소비물, 비소비물. 소비물, 비소비물은요, 주체가, 행위 당사자가 한번 사용해버리면 다시 반복해서 사용할 수 없는 것. 그것을 소비물이라고 합니다. 비소비물이라는 것은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비소비물이라고 하죠. 뭐 건물, 토지, 비소비물이죠. 그러나 금전은요, 주체가 사용 행사해버리면 또 사용할 수 없잖아, 그죠?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 버리니까. 따라서 이것은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하겠죠. 그때는 소비물이라고 했죠. 자, 그 다음 특정물, 불특정물. 특정물과 불특정물은요, 물건의 개성, 객관적 개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 당사자가 주관적으로 정했느냐 또는 정하지 않았느냐, 이걸 가지고 구별하는 거예요. 즉 부대체물이라도 당사자가 정해버리면 특정물, 즉 대체물이라도 당사자가 정해버리면 특정물이 돼버리죠. 왜? 당사자, 거래하는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에 의해서 정한 것인가 정하지 아닌 것인가, 이걸 가지고 특정물, 불특정물이 한다. 보통 불특정물을 우리는 종류물이라고도 하죠. 자, 요 정도로요, 강학상의 분류 방법을 공부했습니다. 특히 여기에 불융통물 정리해 두시고, 대체물과 부대체물, 이것은 물건의 개성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그죠? 객관적으로. 그런데 특정물이니 불특정물이니 하는 구별은 이것은 개성을 중시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주관적으로 정한 건가 정하지 아니한 건가를 가지고 따진다, 그죠? 이렇게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요걸 알아두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민법상의 분류입니다.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과연 우리 민법이 어떤 식으로 물건을 분류하고 있는가, 이제 이게 또 핵심입니다. 자, 먼저 부동산과 동산으로 구별하고, 먼저 우리 민법은 부동산의 개념을 입법적으로 정했습니다. 그게 99조죠. 민법 99조에서 토지와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이래놨죠. 99조 1항. 그죠? 부동산의 개념을 99조 1항에서 정한 이 99조 1항을 뭐라고 하냐? 이걸 입법적 해석이란다 한다. 입법적 해석.
이렇게 표현합니다. 법률 해석의 방법 중에 국회가 법을 만들어서 법상에서 바로 그 개념을 정립했죠. 해설하고 있죠. 이걸 입법적 해석이란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이랬으니까 부동산이 되려면 토지이거나 아니면 그 정착물이어야 되죠. 이게 부동산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동산은 어떻게 될까요? 물건 중에 토지 및 그 정착물을 제외한 나머지 물건이다 이렇게 하죠. 그게 2항이에요. 거기에 2항에 보시면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했죠. 이렇게. 자, 우리 민법의 태도는요,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적극적으로 개념을 이렇게 규정을 하고, 동산에 관해서는 소극적으로 부동산이 아닌 물건은 전부 동산 이렇게 해버리죠. 그래서 동산에 관한 개념은 소극적으로 개념을 정립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게 이제 민법 99조 1항과 2항의 관계입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부동산을 정확히 알기만 하면 되는데 토지는 문제가 안 되겠다 그죠? 토지. 자, 이때 토지는요. 의미는 지하, 지표, 지상 이것을 토지라 그럽니다. 이게 입체적이죠. 지하,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가 사회에서는 이걸 땅이라 그러죠. 땅. 그리고 지상. 지상은 뭐예요? 이거는 공중이죠. 이걸 포함해서 토지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토지의 개수는 어떻게 정하느냐? 토지는 왜 연결되어 있으니까. 토지는 분리가 안 돼 있잖아요. 다 붙어 있잖아요. 연속돼 있죠. 그러면 토지는 어떻게 한 개의 물건으로 특정할 수 있느냐 이 말이지. 이것은 인위적으로 구획을 합니다. 보통 지적공사에서 구획을 하죠. 측량을 해서 그죠. 측량을 해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금을 끄죠. 도면으로. 도면을 끄어서 금을 끄어서 한 파트를 이렇게 자른단 말이에요. 그게 뭐다? 이렇게 해서 한 개의 물건이 됩니다. 인위적 구획을 통해서 토지는 한 개의 물건이 돼요. 이때 그 토지의 개수를 헤아리는 단위는 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필지라 그러죠. 필지. 그러니까 한 필지가 한 개의 물건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취급하고 있다 그죠? 그러면 토지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공간을 이렇게 공간하는데 이 안에 보시면 어떤 것으로 되어 있어요? 흙, 돌, 뭐 나무, 뭐 수목요, 심겨져 있는 수목, 뭐 풀도 자랄 수 있겠죠. 풀 등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공중, 여기까지도 우리는 토지를 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것을 한 필지로 취급하면 한 개의 소유권의 대상이 되겠죠. 이게 토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토지의 정착물도 부동산이잖아요. 토지만 부동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착물도 부동산이에요. 그 정착물. 그렇죠? 토지의 정착물. 이것도 부동산입니다. 자, 여기에 토지는 이 한 필지 자체가 권리의 대상이죠. 이렇게 소유권의 대상이 돼요. 그러면 정착물은 토지의 구성 부분이 되는 경우도 있죠. 토지의 구성 부분이 되어버리면 이것은 별개의 부동산을 취급하는 게 아니다. 그죠? 즉, 독립된 부동산을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토지 속에 들어가 버리면 일물일권주의에 의해서 토지의 구성 부분 일부가 되어버리고 토지가 일부가 되어버리면 토지 소유권의 대상 속에 들어가 버리죠. 그러면 이 정착물이 토지와 별개의 소유권의 대상이 되려고 그러면 이렇게 이 소유권과 별개의 소유권이 이렇게 인정되려고 그러면 반드시 이 정착물이 토지에 대하여 독립성이 인정되어야 됩니다.
독립성이 인정되면 그때 이 소유권과 이 소유권이 분리된다. 그죠? 이렇게 나눠진다. 그죠? 나눠진다. 그러면 도대체 정착물의 독립성이 인정되느냐 여부, 이거에 의해서 별개의 소유권을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 토지 소유권 안에 들어가 볼 것이냐, 이렇게 정해주네. 그래서 이 독립성의 판단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면 예컨대 독립성이 인정되는 정착물은 뭐냐 이거죠.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데 그 정착물이 토지와 별개로 독립성을 인정받는 물건이 뭐냐? 대표적인 게 뭐예요? 바로 건물이에요. 건물은 토지에 정착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 민법 체계는, 우리 법 체계입니다. 법 체계는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물건으로 인정하여 건물도 독립된 부동산이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토지 소유권과 건물 소유권이 별개죠. 이렇게 분리된다, 이 말이에요. 분리. 그래서 독립성을 인정하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대표적인 게 건물이다, 이렇게 되겠죠. 독립성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전부 토지의 일부가 돼버려요. 예컨대 만약에 토지 위에 나무가 심겨져 있다. 그러면 그것은 정착물이죠. 정착물인데 그 나무는 독립성이 없다, 이 말이야. 독립성을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요.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그럼 등기하게 되면 토지와 별개의 임목 등기가 된 소유권의 대상이 되겠죠. 두 번째, 명인방법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당에 그 수목을 명인방법해 놓으면, 그러면 토지와 별개로 독립적인 물건으로 공시 나타내겠다는 거죠. 그러면 소유권이 인정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 독립성의 판단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요. 건물. 자, 이때 건물은요. 건물은 어떻게 만들면 건물이냐. 건물은 기둥이 있고요. 기둥과 기둥 사이에 벽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비바람을 또 눈을 막을 수 있는 지붕이 갖추어지면 이렇게 되면 건물이다, 이 말이에요. 기둥, 벽, 지붕을 갖추게 되면 건물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독립된 소유권이 인정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요 내용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달라, 이 말입니다. 자, 이때 동산과 부동산을 구별하는 식이 뭐냐, 즉 차이가 뭐냐 이거죠. 왜 구별하느냐라고 하면 165페이지요. 첫 번째, 공시방법. 요 알아두셔야 됩니다.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등기. 여기에 부동산의 공시방법은 등기가 원칙이다. 등기법이 있어요. 이게 공시방법. 동산의 공시방법은 점유 이전인 인도. 이 인도는 점유를 이전하는 거예요. 점유를 이전하게 되면 이것은 점유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인도라 해도 좋고요. 점유라 해도 좋습니다. 동산의 공시방법은 인도 혹은 점유 이렇게 합니다. 두 개 다 어느 것을 써도 좋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은 반드시 등기. 다만 우리 판례가 관습법상의 공시방법으로서 등기 외에 수목의 집단이나 미분리 과실, 농작물 같은 것을 특정해서 권리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있다. 그게 명인방법이라는 제도가 있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관습법상. 이렇게요. 명인방법. 이것도 역시 부동산이 되겠죠. 그 대상으로죠. 이렇게. 자, 법적으로는 등기와 인도 이렇게요.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신력. 공신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공시 방법을 믿은 사람, 공시 방법이 무효라 하더라도 공시 방법 그냥 그 자체를 믿었다 하면 믿은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공신력이라 그래요. 등기가 그 등기를 믿은 사람을 보호하는 힘이 나온다. 등기에 공신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렇게 되면 또 점유, 인도
인도나 점유, 어떤 사람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진짜 권리자를 믿고 거래한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그 점유자가 권리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그 점유를 믿은 상대방, 거래 상대방의 권리를 인정해 줘 버립니다. 이게 바로 점유의 공신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등기의 공신력, 점유의 공신력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여기에는요. 등기에는 공신력을 우리 민법이 인정하지 않아요. 무효인 등기를 아무리 신뢰하고 거래했더라도 등기가 보호해주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걸 공신력이 없다. 그런데 여기에 인도 점유에 대해서는 점유자가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믿고 거래한 사람이 그 믿은 대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다. 이게 바로 점유의 공신력을 인정한다. 이렇게 한다. 점유의 공신력.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다. 그러나 점유에는 공신력을 인정한다. 우리 민법 체계가요. 이런 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물권의 대상인데요. 부동산만을 물권의 대상으로 삼는 그러한 권리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이런 물권이에요. 그러니까 동산만 대상으로 삼고 있는 물권은 질권 이렇게 되죠. 자, 그런 면에서 물건을 대상으로 하여 지배하는 물건이 성격이 다르다 이러죠. 종류도 다르다 그죠. 그 다음에 양갈로 4번에요. 무주물 선점은 동산에만 선점합니다. 주인 없는 물건에 대해서 누구든지 먼저 점유하여 자기 것으로 여기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때 주인이 없는 물건에 대하여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 물건이란 것은 동산에서만 가능해요. 부동산에 주인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국가가 가져갑니다. 우리 민법상으로. 그래서 무주 부동산은 주인 없는 부동산은 국가 소유다. 국유다. 그 다음에 강제집행 절차나 방법이 차이가 있다. 뭐 그 정도는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이 지금 설명한 내용들이 166페이지 여기에 정리되어 있죠. 166페이지와 167페이지에 토지의 경계선은 양가로 1번 토지와 바다의 경계는 어떻게 되냐? 만조수위 시에 그 만조수위 선을 기준으로 해서 토지와 바다를 경계 짓습니다. 그 다음에 포락이란 것은 의미라는 뜻이란 거죠. 포락이란 것은 당의 토지가 하천이 되어버리거나 아니면 바다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당의 토지가 예컨대 해수면이 이렇게 상승돼 가지고 바다 속으로 잠겨버렸어요. 또 토지가 하천 옆에 있었는 토지였는데 하천이 범람해서 그냥 하천 바닥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물이 넘치고 계속 그냥 하천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를 뭐라 하냐? 포락되었다 그래요. 그러면 이 포락 효과는요, 당의 개인의 토지 소유권이 사라집니다. 토지 소유권이 소멸해 버린다. 이래 되죠. 자,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67페이지 보면 토지에 정착물이 있죠. 이 정착물에는 독립성이 있는 물건이냐 독립성이 없는 물건에 따라서 판단이 다르다 이래놨죠. 거기에 보시면 양갈로 2번 정착물에는 자 동그라미 1번 독립한 별개의 부동산으로서 법률상 다루어지는 물건이었죠. 이게 뭐예요? 바로 독립성이 인정되는 물건이죠. 그 대표적인 게 건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 살펴보시고 니은의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임목 등기를 내버리면 그 임목 등기의 대상이 되는 그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한다. 그렇죠? 그리고 미분리 과실이나 개개의 수목인 경우에는 명인 방법을 갖추면 토지와 분리해서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인정한다. 그 다음에 디귿 동그라미에 농작물이 있죠. 이 농작물은 우리 판례가요. 당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를 불문하고 경작자가 언제나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어요.
요건 또 물권법에 가면 또 상세히 배우니까 그때 가서 볼게요. 자,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동산. 동산은 부동산이 안에 물건이면 전부 다 동산이죠. 그래서 뭐 금전도 특수한 동산에 해당된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요. 부동산과 동산. 여기는 부동산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부동산의 개수를 정함에 있어가지고 토지는 문제가 안 되는데 바로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물건을 과연 토지와 별개로 소유권을 인정할 것이냐, 즉 독립된 부동산을 인정할 것이냐 여부에 대한 판단인 바로 독립성이죠. 독립성을 가지고 여러분 잘 판단해 두시고 거기에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원래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토지의 일부로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특별한 명인 방법이라는 절차를 거치면 독립성을 인정한다라는 제도가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농작물은 예외적으로 언제나 독립성을 인정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경작자가 그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냐 없냐, 불법적으로 그 토지를 사용하고 있느냐 없냐 따지지 않고 언제나 농작물은 경작자가 소유권을 가져가도록 하죠. 토지 소유권에 부합시키지 않는다. 즉 토지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토지와 부동산과 동산의 차이점, 다르게 취급하는 이유, 그걸 알아두셔야 돼요. 등기, 인도, 공신력, 인정 여부 뭐 이런 등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자, 다음 시간에는 주물과 종물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